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력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신체의 오복 중에 제일 첫 번째 간다는 치아 건강. 이가 튼튼해야 음식을 잘 먹고 소화를 시켜서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제 기능을 잃은 자연 치아 대신에 우리의 건강과 또 삶의 질까지 높여줄 수 있다는 임플란트.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서울대 치과병원 임플란트 진료센터장 김성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치아는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인데요. 실은 몸에 있어서 내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 문제가 생긴 자연 치아 꼭 뽑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충치나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골수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충치 있는 치아는 반드시 뽑아야 되고요. 치아는 건강하지만 치아 주변을 잡고 있는 잇몸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치아가 붓고 아프고 또한 치아로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동료가 있는 치아는 주변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쪽 이어서 미관상 괜찮다면 채워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메워야 하는 건가요? 네, 치아는 각 치아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빠진 치아는 빠진 치아의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보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씹기가 곤란하고 인접한 옆에 있는 치아, 특히 이제 뒤에 있는 치아 부분이 빠진 치아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서 나중에 보철을 하는데도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빠진 치아를 그대로 뒀을 때 충치나 아니면 치주 질환에 대한 이완율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가 빠진 자리는 보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조건이라 하면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위에 치아 부분을 임플란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치아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고 밑에 부분은 밑에 치아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보험은 28개 치아 전체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2개까지만 이제 보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요즘은 워낙 광고도 많이 해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이 시술이 진행되는 건지 자세히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여기 모형이 있는데요. 여기 하반 부분에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임플란트의 고정체라는 부분이고요. 네. 위에 치아 모양과 같은 부분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이제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이 크라운과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대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은 먼저 이 고정체 부분을 뼈 속에 식립을 하고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난 후에 이 식립된 임플란트가 뼈와 잘 유착, 즉 고정이 잘 되면 그 이후에 지대주를 연결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본을 떠서 그 환자에게 적합한 이런 크라운을 만들어서 이제 연결하는 것이 이제 임플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가 실제로는 제품의 종류도 많고 시술 방법도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제가 크라운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시멘트 유지형과 나사 유지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시멘트 유지형은 일반적으로 지대주에 시멘트라는 접착제에서 이제 유지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시술이 간편하고 또한 이제 크라운을 예쁘게 만들 수 있어서 흔히 많이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단점으로는 이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크라운을 제거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나사 유지형인데요. 나사 유지형은 지대주와 크라운을 나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사 유지형의 장점은 나중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쉽게 크라운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단점은 나사가 들어가는 구멍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보기 싫은 그런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보철물의 형태는 환자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술하시는 분이 입안의 환경과 임플란트의 위치나 각도나 경사도에 따라서 제일 적합한 그런 보철 형태를 선택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시술 방법도 그렇지만 뭐 브랜드나 국내산, 수입산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나에게 꼭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런 임플란트의 선택은 성공적으로 임플란트가 뼈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게 잘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때 중요한 것이 환자의 뼈 상태나 전신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등록된 임플란트는 어떤 임플란트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임플란트 시술하시는 분과의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 신뢰관계 형성된 그분의 추천된 제품을 국산이든 외산이든 관계없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 치아를 대신하는 것이 임플란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틀니도 있는데 틀니와 임플란트의 차이점,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틀니의 기본적인 원리는 치아가 빠진 부분에 하방에 있는 잇몸에 의해서 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니를 가지고 저희가 식사를 했을 때 씹는 강한 힘이 약한 그런 잇몸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와는 반대로 임플란트는 뼈 속에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을 해서 틀니보다는 약 5배에서 6배 정도의 강한 힘을 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니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 즉 아프시거나 또한 말씀하실 때나 식사하실 때 잘 떨어지시는 분, 그다음에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임플란트가 추천되는 그런 치료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임플란트 저희 아버지도 시술을 받으셨는데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술 준비 기간도 있고 또 시술을 하고 적응 기간이 또 있던데 총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임플란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임플란트 고정체가 뼈 속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아랫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한 2개월이나 3개월 후,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난 후 5개월이나 6개월 지나야지 어느 정도 이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고 난 후에 보통 길게는 5개월, 6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뼈 이식을 동반을 하면 좀 더 오랜 기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5,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면 더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2, 3개씩 한꺼번에 해도 괜찮을까요? 임플란트 시술은 이가 하나가 빠졌을 때 하나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가 없는 경우에는 뭐 20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신적인 건강 상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임플란트 하루 만에 검사부터 치료까지 뭐 이런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만에 임플란트 시술 끝내도 괜찮은 건가요? 혹자는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 번에 다 하는 그런 시술은 물론 100%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100% 다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다 한꺼번에 보철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나에게 맞는 것인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자연 치아가 소실되더라도 임플란트만 하면 편안히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시술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임플란트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다 시술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임플란트를 할 때의 나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요, 임플란트는 뼈에 고정이 돼 있지만
다른 치아나 턱뼈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임플란트가 엉뚱한 곳에 위치될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지난 대학생 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전신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만약에 심한 당뇨나 아니면 조절되지 않은 그런 당뇨, 고혈압 환자나 아니면은 출혈 장애, 즉 지혈이 되지 않은 그런 환자 등등 수술을 받기에 부적절한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가 힘들게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입안에 있는 뼈의 상태인데요.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부분에 뼈가 적다면 임플란트를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뼈 이식을 해서 수술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모든 분들이 다 뼈 이식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뼈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면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시술 받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가요? 골다공증 자체가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거나 낮춘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한 이제 디자인의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후에 다른 골다공증이 없는 분들보다 좀 더 오랜 기간 치유 기간을 둬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골다공증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임플란트 시술을 성공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보철이 끝난 후에 골다공증 있는 환자의 그런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골다공증 못지않게 임플란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흡연인데요.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시술도 어렵고 또 부작용도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흡연하신 분들의 임플란트 실패율이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흡연을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한 부분에 혈관이 수축이 돼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하고 치유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골 재생 능력이 탁월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분할을 해서 뼈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런 분화되고 뼈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흡연을 통해서 굉장히 지연시킨다는 거죠.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하셨다 손 치더라도 계속적인 흡연은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긴 상태에 염증 치유 능력도 떨어뜨리는 거니까요. 예, 좋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OX로 살펴봅니다. 네, 임플란트 치아는 썩지 않는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O입니다. 임플란트는 금속이나 세라믹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제작을 한 치료기 때문에요. 절대 충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은 잇몸 질환이 자연 치아에 있는 잇몸보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은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더 잇몸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사랑니를 발치된 부분에 이식할 수 있다. O와 X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뽑은 사랑니를 이전에 발치된 부분에 이식해서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식을 해서 실패를 해서 고생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식한 사랑니가 뼈 속에 잘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랑니가 반대편에 있는 치아와 잘 씹힐 수 있는 좋은 교합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잘 고정이 되고 잘 교합이 되는 그런 사랑니의 모양이나 크기가 적절하게 되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이를 심하게 가는 사람은 임플란트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네, X입니다. 이제 주무시는 동안에 이를 가는 동안 임플란트에 나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즉 나이트 가드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착용을 해서 주무시게 되면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이제 옆쪽으로 가해지는 측방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심하게 가는 분도 임플란트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플란트 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임플란트 아무래도 충치도 안 생기고 예전처럼 편하게 씹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치아는 평생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높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영구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난 후에 임플란트와 뼈와 잘 붙어 있는 그런 골 조직이 심하게 흡수가 돼서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난 후에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그나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시술 후에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임플란트 시술 과정 중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수술 후에 나타나는 출혈이나 아니면은 부종이나 동통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시술 중에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한 가지가 신경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각와이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그 성형개비 굵기 이상의 큰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요. 그 신경 다발을 건드리지 않도록 임플란트 시술을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되고 난 후에 나중에 보철을 할 시점에서 임플란트가 뼈하고 잘 붙지 않아서 이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5년이나 10년 지난 후에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임플란트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시술한 후에 주위염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둘위염은 뭔가요? 자연치아도 저희가 풍치라고 하는 자연치아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듯이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고정체를 잡고 있는 뼈가 흡수되는 그런 염증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텐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술을 받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좀 이전보다는 감각이 둔해져서 잘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임플란트 자체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요. 시리거나 아픔을 느낄 수 없지만요.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뼈는 뼈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이 붓고 피가 나고 이제 아프면은 꼭 치과를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절로 치유가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시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는 임플란트, 그만큼 치아 관리 참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오래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보철이 끝난 후에 이제 사용상에서는 절대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지 않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뼈 속에 고정이 돼 있고 그 위에는 기계적인 장치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과도한 힘이나 또한 옆으로 가해지는 힘을 장기간 받았을 때는 임플란트 부속품이 이제 망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 조직이 이제 자연 치아보다는 더 취약하기 때문에 염증에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사하신 후에 꼭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입솔질을 꼭 하셔야 되고요. 치실 또한 치간 칫솔을 병에서 사용하셔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2의 치아 임플란트, 튼튼하기는 하지만 만능은 아닌 만큼 살뜰하게 챙겨서 오래 효과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